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1박 2일. 처음부터 이 일본이 얼마나 승리를 보이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당일이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아주 경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은 놀랍게도 일본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을 한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정부 안에 일본이 얼마나 성의를 표시하는가가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전된 사과, 그리고 진전된 인식, 그리고 배상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당과 좌파 언론은 산무회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국익은 없고 오므라이스만 남았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인식 개성만 했지 반성은 없었다면서 항복외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1993년 고노다마, 그리고 2년 뒤에 1995년 무라야마 도미치 다마가 있었죠. 그리고 1998년에 그 유명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현했습니다. 통절한 반성,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죠. 그러나 그건 일회용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베 신조는 노골적으로 혐한을 이용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혐한을 이용했으며, 그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신조는 취임 후에 두 번째 총리가 된 그 직후에 시마네 현에 차관을 보내서 독도 문제를 일본 문제로, 거국적인 문제로 키워버렸죠. 자, 어떻든 윤 대통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대사소를 택했습니다.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부린다. 우리에게는 일본이 편협함을 나무라기 전에 한미일 안보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미중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반도체 등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제 확실히 민주진영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셔틀 외교 복원을 결심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수출 규제는 이제 풀렸습니다. 우리도 세계무역기구 WTO에 했던 제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효력을 정지시켰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도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을 때 이 지소미아 완전 복원을 선언을 했죠.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양국이 공유하면서 대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의 시어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이 됐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일본 측이 촉구했다, 이런 말이 나중에 흘러나왔습니다. NHK가 보도를 했죠. 기시다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독도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향해 한 말을 언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99명을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 것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었던 김문기를 하위 직급이라서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아마 방송 네 군데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 산하기관의 김문기와 같은 팀장은 600명이나 된다고 한 말을 받아서 산하기관 팀장 599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말꼬리를 잡으라고 만든 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힘이 없는 변소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문기는 9박 11일간 이재명의 해외 출장을 근접 수행했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표적 공공수익 환수사업이라며 자랑하던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의 주무부서장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김문기가 이재명을 독대한 것은 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지군이 분명하고, 그리고 기억이 단절될 수 없는 사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설령 산하기관 팀장 599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위나 경험을 공유한 적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2주 전인 지난 3일 첫 재판 때 이재명 변호인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에는 여러 뜻이 있다면서 이 검찰이 확대 왜곡 해석해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변론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안다고 표현을 한 것은 그전에 있었던 언론 보도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선거인에겐 이 발언이 인식 수준의 안다로 한정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또 이재명 측이 적극적으로 대답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축소, 왜곡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대답, 이 문제는 이재명이 3년 전 파기환송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 생명이 살아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인 대답, 고의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받았죠. 어쨌든 검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산하기관 실무 책임자들과 시민 세금으로 외유성 관광, 사적 해외 골프를 즐겼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대선 후보의 자질, 성품 등과 관련된 사안이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다. 반면 이재명 측은 모든데 검찰과 반대되는 논지를 폈습니다. 이렇습니다.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들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수십 페이지를 연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말꼬리를 잡는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 재밌는 표현들입니다. 마침내 변호인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번 이재명이 파기환송을 받은 뒤에 무죄 선고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원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토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구두로 말할 때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저같이 텔레비전에서 100분 토론 같은 것을 200번 가까이 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펄쩍 뜁니다. TV 토론 현장은 적극적인 발언은 거의 없죠. 긴장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문자 그대로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장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인 답변으로 의도하지 않은 발언을 한다고요?
자, 이재명 측은 피고인이 유동규, 김문규와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친 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이 점에 있어서 또 이렇게 변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김문규가 피고인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둘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 적이 없다. 아니,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무슨 사진이죠? 신혼여행을 간 겁니까? 이에 대해 유동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호주에서 2인 카트를 탔는데 모를 리가 없다. 문기가 카트도 직접 몰았다. 2인 카트를 탔는데 김문기가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김문기가 이재명의 골프장에서 캐디 역할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측은 다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호주에서 피고인을 보호자하는 사람은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다. 유동규를 보호자하러 온 김문규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김문기가 유동규를 보호자하러 호주까지 따라갔다고요? 이에 대해 유동규는 다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동규가 이날 오후 본인이 재판을 받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을 하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이재명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한다. 유동규는 당시 골프장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인 카트를 2대 빌려서 한 대는 제가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김문기가 직접 몰았다. 그러니까 2인 카트 한 대는 유동규가 혼자서 사용을 하고 또 한 대는 김문기가 운전을 하고 이재명은 거기 타기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재명 측 주장과 달리 당시 골프장에서 이재명 바로 옆에서 수행을 한 인물이 김문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공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처럼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김 팀장은 거기서 이런 얘기도 다 했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신상을 다 알고 거의 4시간 동안 골프를 치면서 눈은 수없이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김문규와 눈도 안 맞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재명에게 호주에서 김문기가 이 대표의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았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이재명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편 나흘 전에 유동규의 중요한 법정 증언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뉴스에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렇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유동규의 말입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3부 심리로 열린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유동규가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김만배로부터 자기들이 상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상방울을 통해서 대법관과 로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김만배에게 권순일 대법관을 소개를 해줬거나 줄을 연결시켜준 곳은 상방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 뒤에 한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 깜짝 놀랐다. 다시 유동규의 말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누가 했냐고 물으니 정진상이 김만배다고 해서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연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유동규는 김용의 변호인이 김만배가 대장동 범죄 수익 중에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서 고작 20억 원을 안 준 이유가 뭐냐 이런 취지로 묻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2020년 봄 김만배에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김만배가 대선 전에 돈이 잘못 나갔다가 걸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니까 일단 20억 원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김만배가 위험하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용 변호인은 당신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대선 출마가 불확실했고, 그러니까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으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팽배했죠. 그래서 대선 출마가 불확실했고 따라서 경선 자금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신문을 하자 유동규는 다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언론은 일제히 유동규가 언급한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고 썼습니다. 그렇게 했죠. 김만배가 대법원에 찾아가서 8번이나 만난 분이 바로 권순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유동규가 증언한 이런 정황을 두고 김만배가 권순일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단서로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친형 강제 입은 의혹 발언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요 얘기는 그 파기환송 직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재판거래 의혹, 그러니까 김만배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는데도 전원합의체로 협의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마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관련 의혹에 상방울 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방울 관계자는 금시초문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용의 변호인은 검찰신문에서 당시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은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그 절반을 주겠다는 것과 당신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유동규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로 지칭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 이재명 측이죠. 여기에 428억이라는 돈이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게 소문이 난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지 못하니까 내 이름을 대신 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은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일당 중에 다른 한 명인 남욱등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받은 돈은 6억이죠. 자, 유동규는 김용의 혐의를 검찰에 자백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부인을 했지만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서 신뢰가 허물어져 갖고 세 번째 조사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전영수 씨를 언급하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 씨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연관해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 상향을 시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그동안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가 됩니다. 이 자료는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은 2014년 4월 30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행정지원 요청 대응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월 공공기관 기존 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성남시를 포함한 28개 지방자치단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땅을 민간의 매각을 빨리 좀 해라. 이렇게 28군데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 주거환경과는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센터와 주거지역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시의 취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성남시의 행정지원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하므로 적극적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울 수 있다며 R&D 센터와 주거지역 복합개발을 위해 공익결합형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부지를 R&D 센터와 주거지역으로 복합개발하려면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을 해서 한쪽에는 R&D 센터를 짓고 한쪽에는 주거단지로 만들어서 민간 업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남게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후에 백현동 민간사업자는 2015년 1월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2015년 4월 4단계 용도 상향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은 국토부 협박에 의해 4단계 용도 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명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재명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4단계나 토지 용도를 상향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이 국토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4단계 용도 상향 역시 이재명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 이재명은 총선에서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자신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당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연관된 부패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 다들 알고 계시죠? 신문에 워낙 자주 나왔을 말입니다. 그 이인규 변호사가 노무현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회고록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규는 이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 사건을 가족 비리라고 규정하고 당시 가족들이 수뢰의 혐의를 언급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뢰는 다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권영숙은 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삐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 당시 시가 2억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중수부장실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인규는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진술은 검찰 수사 기록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 대통령은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박인차로부터 140만 달러, 약 18억 원을 받았으며
아들과 조카 사이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무려 약 65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인규는 당시 노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08년 박인철부터 받은 15억 원은 범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갚지는 못했는데 연 7% 이자를 내고 이듬해 3월까지 갚기로 자격증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인규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호는 하지 않고 그건 범죄가 안 된다 이 얘기만 줄창했다는 겁니다. 이인규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입장을 묻고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 전에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민주당 누군가가 만든 수박 칠적의 첫 번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명성만큼 추악하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